우리는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상상도 해보지 않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죠. 트럼프의 미국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다듬어 놓은 국제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워 관세와 투자 요구로 동맹국을 압박하고 돈 뜯기의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사력을 앞세워 타국을 침략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유엔의 모든 기구에서 탈퇴하고 세계 각국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이지요. 개별 국가의 이익은 존중받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자국의 존엄을 지키는 것 역시 누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돌파해야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는 자연재해라고 주장하며 자주적인 외교의 길을 제시한 분이 있죠. 국제관계 전문가이신 조국혁신당 김정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명절 잘 세셨고요. 아, 예.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아, 예. 먼저 이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책을 한 권 쓰셨잖아요. 네네. 제목이 아주 재밌던데. 아, 예. 아, 제가 책을 가져와야 되는데, 예. 그, 아마 설 기간에 배송이 좀 원활치 못했고, 저도 몇 권 받은 건 그냥 주변에 드리다 보니, 예,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목이 슬기로운 동맹생활이에요. 예, 예. 잠깐 책 소개 좀 하시고 갈까요? 예, 예. 동맹생활 왜 슬기롭나? 이거 제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슬기로운 감옥생활이라고. 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동맹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상황이 어려우면 슬기롭지 않아도 다 대충 살아도 크게 손해 나지 않는데 예. 위기가 다가오면 감옥 생활처럼 저는 그 미니 시리즈 보면서 아 진짜 어쩌면 감옥 생활이 슬기롭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보면 동맹이 지금 저는 위기이고 흔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붙잡다시피 했던 동맹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유지하며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담았습니다. 예. 여기에는 뭐 당연히 트럼프가 들어가고요. 그렇겠죠. 예, 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관세 협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미 극우가 어떻게 연결된다든지, 그리고 또 대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때 미국의 그 공세에 대해서 느리게 함께 예. 당당하게를 당당하게. 조금 정교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결론으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슬기로운 동맹생활 잊지 말아주세요. 자, 첫 질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많습니다. 바로 그저께인데요.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그렇게 많은 동맹국들을 괴롭혔던 그 상호 관세 네.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버렸어요. 어떻습니까? 이 의미. 뭐 예측들을 많이 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꼭 한 달 전에 1월 20일쯤에 나온다고 얘기했던 네. 건데 아마 부담이 많았겠죠. 그러다 네. 보니 한 달 미뤘고 이번에도 또 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20일이라고 이번 달 20일이라고 얘기한 그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법인 게 나왔죠. 왜 그러면 이제 양쪽의 결론이 다 가능했냐면 미국은 9명의 이제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마지막 상고심 확정 판결을 하는데 지금 분포가 트럼프 쪽에서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뽑았던 임명했던 6명의 보수적인 대법관하고 3명의 진보적인 대법관이라서 와. 정치적인 결론을 내리면 트럼프가 이기는 것이고 법리적으로 보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법리적으로 상호관세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예.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보면 이건 뒤집어진다. 예. 그런데 딱 6대 3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6대 3인데 다시 말해서 보수에 속한 사람 대법원장 포함해서 3명이 이쪽으로 넘어왔군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6대 3으로 위법 다시 말해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상호 관세는 위법이라고 판결을 한 것 같은데 트럼프는 거기에 또 머무르지 않고 네. 그냥 뭐 품목별 관세로 밀어붙이면서 계속 자신의 그 이니셔티브를 놓치지 않겠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기분은 되게 나빴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마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춤추고 있을 거다. 근데 그 춤 그렇죠. 오래 못 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이미 이것을 예상하고 여러 가지 대체 관세로 여러 가지 일단 방식으로 관세를 계속 때릴 거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 내린 걸 보면 관세를 내리는 것 자체에 대한
불법화는 아니고요. 네. 지금 상호 관세의 이 부분에는 위법이다. 왜냐하면 그 차이를 좀 약간 설명을 해봐야겠군요. 상호 관세 예. 이거에 대한 근거가 된 법이 IEEPA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비상 권한 경제 비상이 있을 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 것을 쓸수 줬는데 있다. 네. 이 IEEPA에 관세는 없습니다. 조항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야말로 이머전시. 다시 말해서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 위기가 왔다. 예. 그러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에너지 같은 걸 보호한다는 여러 가지 법을 쓸 수 있는데 네. IEPA에 없는 게 뭐냐면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진짜 미국이 무역 적자로 위기인가? 그게 일단 이게 하나 있는 거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관세라는 걸 대통령이 쓸 수 있느냐 안 된다. 특히 이런 포괄적 관계는 특히 미국 국민에게 경제적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야 된다. 정의한다. 그러니까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정해야 된다. 지금 보면 법들이 많지 않느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법들을 살펴보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있는 법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튼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이 관세 부과를 위해서 IEEPA를 그대로 발동한 건 트럼프가 처음이죠. 그렇죠. 정말. 네. 이것과 유사한 게 뭐냐면 지금 치안이 어렵다. 범죄가 올라간다.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주 방위군이나 치안을 할 때 미국은 일단은 그 치안을 맡을 권리가 주 정부에 네, 있습니다. 주 정부에 있는데. 근데 이것도 역시 비상시다. 그러면 영방이 그것을 가져갑니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미네소타라든지 네. 워싱턴이라든지 시카고가 자기 마음대로 트럼프 마음대로 이거 자기 마음대로 위기야. 해석하고. 위기야. 그래서 방위군을 연방군이 쓰겠다. 이런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자꾸. 예, 맞아요. 예. 평행이론입니다. 다 아시죠? 아니 그냥 막 해석을 해가지고 위기다 해가지고 막 개엄 때리는 맞습니다, 사람이나 맞습니다. 좀 굉장히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얘기를 어차피 오늘 많이 트럼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제일 하나 또 깜짝 놀란 거는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18일, 19일인데 서해 상공에서 미국 비행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 전투기들하고 같이 대치하는 상황이 얼마 전에 벌어졌어요. 보니까 물론 뭐 직접적 충돌이 벌어진 건 아니지만 미국 F-16기의 여러 대가 중국 방공 식별구역 차디 인근까지 접근했다가 복귀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한 것 같아요. 이거 거의 이제 건드는 거죠. 중국을 건든 건데 이런 훈련을 두고서 좀 이제 이게 과연 어떤 의미냐에 대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것 저는 정말 많이 놀랐고요. 네. 그래서 이 내막을 알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접촉을 해보고 알아본 결과 뭐 100% 그림은 아니지만 그리고 뭐 기사도 나왔고요. 또 오보도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뭐 이게 한미일 연합 왜냐하면 그 전에 16일에서 18일 미국과 일본이 연합훈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16일, 18일 날 안 해가지고 18일 날 미국이 화가 나서 네, 단독을 했다. 뭐 네, 이런 걸 말도 안 조선일보가 되는. 짰는데 네. 그건 우리 국방부가 아니다 가짜 했고. 뉴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묘하게 얽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뭐 제가 그게 실제로 뭐 조선일보는 주로 믿진 않지만 뭐 그랬을 개연성이 뭐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정부가 부인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안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18일 날 오산 비행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F-16 10대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이 계속 서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에서 출발해서 예. 영해를 가서 이제 공해상으로 가다가 예. 이제 여러분 이제 뭐 방공 식별구역 이제 다 대부분들 아실 텐데 이거는 이제 국제법상으로 공해는 아니고요. 서로가 안전을 위해 가지고 영해보다 조금 확대시켜 가지고 그러다 보니 중국하고 우리하고 일본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겹치는 부분을 지나서 거의 중국 중국 카디즈에 접근해서 중국이 이제 발진을 하고 발진한 거죠. 대치한 70대 상황입니다. 정도 떴다는 소문이 예, 있던데.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저는 독립된 사건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일단 명령체가 평시에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위치인데요. 평시에는 주한미군이 누구 소속이냐면 인도태평양 사령부 그죠. 소속입니다. 전시에는 이제 단독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특히 이 공군의 발진은 누가 인지하고 있거나 적어도 명령을 한 게 뭐냐면 인도태평양이고요. 그 인도태평양은 아시다시피 동북아 전체와 특히 그렇죠. 한미일,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펜타곤에서 명령이 왔을 가능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미 군부의 일종의 무력 시위다.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 한국에게 얘기하지 않고 서진을 했다는 문제는 NSS나 NDS에서 다소 약하게 보였지만은 거기에 군부의 뭐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는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 항공모함이다. 고정된 항공모함이다.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을 계속 여전히 군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천병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 또 그것에 벗어나는 한국의 행동에 대해서 무력 시위를 한 거다. 그러면 한국의 행동이 뭘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중국하고 좀 친해지는 거 이런 거? 그런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DMZ 입법. DMZ법. DMZ법을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예. 의원들하고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했을 때 그걸로 많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실 그거는 이 DMZ를 지키는 건 우리의 권리가 우선이라고 입법을 반대한다고 공개 기자회견을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북한하고 좀 친해지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김여정과 김여정이 이제 우리가 무인기 발사하는 거 김여정이 그에 대해서 예. 잘했다고 얘기했고 또 9.19 복원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고. 있고 그다음이 뭐냐면 우리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 예.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 예. 우리 프리덤 쉴더라고 얘기하죠. 그거에 대한 이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제동을 거는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는데요. 그 긴장을 좀 격화시켜서 그리고 함부로 나서지 마라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또 아까 잠깐 정치적 계산에 대해서 또 여쭤본 거는 최근에 왜 이제 한국이 중국하고 또 새롭게 이제 관계를 회복하면서 좀 잘해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서해를 분쟁의 바다로 만들면서 이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저는 그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예. 자,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와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미국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때로는 착시 현상입니다. 예. 미국 내부에 크게 두 개의 저는 이게 중국에 대한 생각, 한반도에 대한 생각, 그리고 북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 세력이 있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트럼프와 콜비. 네. 그래서 저는 NSS와 NDS의 저자가 두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앞뒤 앞는 게 많아서. 이 사람들은 비용이 더 문제라서 예. 한국한테 비용을 물리고 트럼프가 전형적으로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유로한테 니들 방어 너들이 해. 여기는 한국이 해.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대북 억지는 한국이 알아서 해.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중국과의 경쟁이라든지 반중, 반러, 반북이라는 세력이 군부를 중심으로 아까 말한 펜타곤을 중심으로 여전히 작동을 합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NDS와 NSS는 약간 타협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데 타협적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중국하고 잘 지내고 싶고 3월에 4월에 와서 북한하고 만나고 싶은데 반대편의 움직임은 이런 움직임. 그렇죠? 아까 말한 DMZ에 대한 반대. 예. 그다음에 한미 축소에 대한 반대. 그리고 한미를 자꾸 묶어서 뭔가를 하려는 거. 이런 것들이 두 움직임을 우리가 다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근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지금 한미 합동 군사 훈련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3월 9일, 19일 연합훈련 자유방패가 실시하는 것으로 좀 얘기가 좀 되었단 말이죠.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좀 전에 늘 갖는 의문점이기도 한데, 원래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이는 한미 합동훈련이 작게 501호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작게 501호면 1단계가 남침 시에 방어하고 격퇴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는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훈련이라는 것이 1부 있다는 그 방어 훈련은 거의 안 하는 것 같고요. 전부 다 2부에 있는 소위 말하는 격퇴라 해가지고
원산으로 들어가지를 않나 뭐 참수 훈련해가지고 지도부를 다 없애버리겠다 하지 않는 이런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만 시작되면 북에서는 아주 그냥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훈련은 지금 사실 우리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훈련 같은 것보다는 남북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벌어지면 남북 관계 회복이 아니라 수렁에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또 프레임이 걸려 있잖아요. 우리 또 저희 구독자들이 아셔야 되는데 아니 북한은 지들도 다 군사 훈련하면서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이 자체가 프레임인데요. 예. 지금 우리 앵커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음. 하나는 상대방에 겁을 주기 위해서 너무 대규모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훈련들을 그때 나눠서 하면 되는데 이게 위협적으로 위세, 무력 아까 말한 무력 시위처럼 북한을 겁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대규모로 한다는 것이 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방어 훈련에서 끝나지 않고 이거를 공격적으로 해서 지도부 참수까지 실제로 북한이 2018년에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그렇게 진행될 때조차 북한이 뭐 시쳇말로 학을 띈 것이 뭐냐면 평양에서 만나고 그렇게 다 해놓고 돌아왔는데 뭐 그때는 물론 이제 대규모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말하는 참수 훈련을 그러니까 여전히 실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게 있을 수 없는데. 대화에 나오는 남한과 한국 정부와 그다음에 미국의 신뢰성을 바로 이런 지표로 삼는데 그렇죠. 이걸 하면서 어떻게 대화를 계속하냐는 것이고 그러면 거꾸로 북한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또는 적어도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군부 일각에서 펜타곤은 예. 반북 반중 반대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북한하고 손잡고 뭔가 평화를 이루는 대회담을 하는 것 자체를 예. 저런 방식으로 반대한다고도 할 수 있죠. 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놓고 3월 4월에 북한을 끌어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도 우리와 대화하려면 세 가지 크게 보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인데 네. 구체적으로 세 가지죠. 지금 말한 것처럼 군사훈련. 한미 군사훈련 네, 있고. 하지 않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재를 해제하고 제재 풀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비핵화 얘기하지 말라 이건데 예. 그중에서 이제 이게 일정적으로 선제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쪽에서는 9.19도 복원시키고 그다음에 이 군사훈련도 적어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일부 다시 말해 트럼프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걸 네.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존재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은 이 뭔가 남북 간의 관계를 좀 풀어보려고 하면 가로막는 미국 그것도 내 대통령이 세력이 바늘구멍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바늘구멍을 자꾸 닫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참 어렵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정동영 장관이 했던 그 무인기 드론을 평양에 띄웠던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유감 표명 장면 잠깐 보고 가실까요?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한 사실 자체가 이북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유감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유감 표명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또 이 공식적인 정부의 또 입장을 또 새롭게 한번 더 밝혔고요. 거기다가 또 이 드론 작전 사령부를 동원해서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유감을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북에 대한 그동안 우리 한국 정부로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네. 북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잘못 저질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래도 평가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보시면 뭐 우리가 저렇게까지 저 자세냐 아까 말했지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저게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통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18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북한이 마음을 먹거나 이게 뭔가 일촉즉발이었으면 오히려 저는 지금 내란 때문에 내란이 중단돼서 그렇지만 이게 뭔가 이어져서 외환 다시 말해서 북한을 자극해가 전쟁까지 일으켰던 자들이 성공했더라면 우리는 엄청난 희생과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러죠. 역설적으로 북한이 그거를 도발로 보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윤석열의 일탈로 보고 공격을 안 한 것이 물론 자기들도 전쟁을 안 하기를 원했겠지만 오히려 다행일 정도로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다음에도 저런 세력이 보냈을 때 이것이 한국 정부의 뜻이 아니라는 것들을 그것을- 확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 평화를 지키는 평화를 높이는 일이라고요. 예. 평화를 높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정말 이번에 이 발표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깜짝 놀란 게 좀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아예 뭐 대학원생이라고 하는데 이 보니까 뭐 극우 성향 단체에서 뭐 회장도 했다 하고 또 유령 방송도 만들고요, 예. 매체도 만들고요. 또 뭐 예. 또 한때 대통령실에 근무도 했다고 하고 예. 또 뭐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돈도 받았다 하고 이 윤석열 정부 때 뭔가 이제 짬짬이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번에 이 군경 TF에서 국정과 정보사 등 18군이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게 정권이 바뀐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이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정권과 따로 노는 세력이 군부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건? 잔당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매체에서 자세히 이걸 제가 조금 탐사를 했고요. 예. 실제로 쫓아와서 추적 분석을 했는데요. 이 지금 주범인 이 친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학원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정보사하고 연락을 하고 지원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 실제로 그 연루된 사람은 국정원에서 1차장실, 김태효 1차장실까지 갔었고 실제로 김태효를 데리고 속초에 있는 무인기 부대 HID 사령부에 데리고 갔던 사람이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잔당들이 그걸 실제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냈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대통령도 조사하라고 했는데 예. 1차 조사에서는 정보사에서는 그 사람들을 정보를 안 내놨군요. 안 내놨고 대통령이 중간에 화까지 내셨습니다. 그렇겠네요. 왜 이래 진전 안 되냐. 예. 심지어 저조차도 보니까 그보다 이상으로 정보사가 연루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대통령 명령에서 정보사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밝혀질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그 짓을 할 때 그 군대 안에 자기 인맥들, 자기 조직들 다 가동했을 텐데 전혀 지금 내란에서는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으니 그 세력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예. 듭니다. 특히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란 부분에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 이 계엄을 내릴 때의 이 외환 부분은 실패 또는 뭐 계획이 덜 돼서가 전면전으로 실시가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무인기만 보내고 이런 계획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덜 밝혀져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조사해야 될 된다고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정말로. 아, 이게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정권이 바뀌었어도 얘들은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근데 다만 이번 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될 계기는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북에서 그 김여정 그 부부장이 당신들 왜 이런 거 자꾸 쏘는 거야? 정확하게 그 실체 파악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만들어 달라라는 담화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인정을 했고 네. 그리고 조사했고 거기에 대해서 유감도 표명했고 또 대책도 만들겠다고 하니 어떻게 봅니까? 이거 그냥 남북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이 자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하면 예. 이것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갈 정도의 동기부여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는 아닌 그러나 것 같고. 우리 둘 다 전쟁하기는 싫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라 할지라도. 국가라고 할지라도 전쟁은 싫다. 저는 그게 북한이 이미 방벽을 쌓는 행위 자체는 예. 급습을 하거나 기습 공격 안 하겠다는 그렇죠. 표시이기도 하거든요. 원래 벽은 방어형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역사들을 보면 이쪽에서 상대방이 전쟁을 일으키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마치 그 국가의 전쟁 행위인 것처럼 보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걸 이득을 얻는 세력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북한이나 소련이나 이런 데서 내부에서 평화회담 할 때마다 뭔가를 뭔가, 쏘아서 예.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거하고 유사하니 예. 이번에 적어도 우리가 서로 적어도 북한과 이제 조선이라 그래야 돼. 조선하고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당국자 정부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진심은 서로 알려졌네요. 그 전쟁의 가능성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진전이 됐고요. 그러나 아까 말했던
정말 대화를 충분하고 상대방을 신뢰할 것인가 그 부분 아까 같은 이제 향후에 이제 장애물이 아직 많은 거죠. 근데 그 전망으로 한번 놓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대책으로 얘기한 게 9.19 군사합의 복원을 시키겠다라고 한 네네네.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도 근데 우리 정부 안에서도 이제 안보실과 이 뭐 국방부 그리고 이 청와대 내부가 좀 시끄러운 것 같고 그리고 또 미국의 방해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9.19 군사합의 복원은. 지금 보시면 뭐 거의 아까 잠깐 우리 본 정동영 장관이 그 고군분투하는 거 고군분투하고 같고요.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럼 대통령이 왜 위성라이나 또는 이종석 국정원장 같은 분들 소위 말하는 북한에 대해서 좀 전진적이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자주파들과 외교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나 위성락 안보실장처럼 좀 소위 말하는 미국과 친한 그룹을 동맹파라고 왜 부르죠. 동시에 동맹파라는 것을 동시에 했을까? 아, 예. 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자체가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반미, 친중, 친중. 친북. 그러니까 예, 늘 진보한테 붙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낙인 효과가 있었고 이거는 조셉 윤 대사가 여러모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석에서도 얘기하고 어떤 회의에서 얘기해가지고 실제로 낙인 효과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해소됐다는 식으로 방식으로 언급한 걸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 대통령은 미국의 의심을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외교와 안보 쪽은 미국과 친한 쪽으로 일단 그거를 배치한 것 같고요. 그러나 북한 문제는 여기에서는 뭔가 이렇게 교착 상황인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동영 장관을 내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대통령의 전체의 조율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둘 사이가 대통령의 이 정책 실행을 오히려 장애한다. 그래서 서로 마치 권력 투쟁처럼 보인다 또는 정책 노선 투쟁처럼 보인다.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렇게 저 의문순위 하는 게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는 이번에 이 김여정 부부장의 대함에 대한 답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은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하자마자 한 겁니다.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 그런 게 아니라 비핵화 발언도 그렇잖아요. 엔드 할 때 대통령은 순서에서 입구에서는 E하고 N을 먼저 하고 그렇죠. D를 한다 그랬는데 또 위성락은 네. D가 제일 중요하다. 비핵화가 제일 중요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버리고 자 대통령의 그 의도를 안보실장은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면 이런 거죠. 오히려 미국을 안심시키되 또는 미국을 설득시키되 또는 트럼프의 생각을 잘 활용해서 낙인 효과를 피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복구하는데 협력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자기는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온 사람이지만 그러니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대통령의 안보실장이면 그렇죠. 대통령의 본의를 실천하려면 방어막이 돼서 그렇죠. 뒤에서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걸 방해하는 것처럼 계속 발언을 하고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이렇게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는 뭐 그러한 주장들은 다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거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보실장 얘기를 우리가 길게 하는 건 참 애매하긴 한데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이 안보실장이나 또는 이 국정원 그리고 국방 다양하게 내부에서 외교 이 NSC 내부가 이렇게 하나로 정리되지 못하는 상황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또 큰 짐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무섭죠. 이런 건 이해합니다. 과연 지금 미국에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이고 좀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압을 하니 우리가 잘못 보이면 또는 미국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 속에는 미국을 자극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예. 결국은 대통령을 돕는 것도 아니고 이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로서 나가야 되는 정책 실현이 안 되는 거고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군사훈련이라든지 전작권 반환이라든지 여기도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번에 그 얘기하는 DMZ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MZ를 평화적으로 쓰겠다라는 것이고 DMZ는 대한민국 영토다라는 건데 그거를 지금 아주 정면으로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반대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이거는 입법 주권에다가 영토 주권까지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국주의 그냥 총독부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분개해가지고 계속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분노합니다. 이거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그냥 그렇게 교착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죠. 저는 이걸 강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미국이 저는요 트럼프는 예측보다는 반응을 어떻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는 원래 예측이 힘들어요. 그런데 첫 번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는 그 다음에 찔르니까 나오네, 때리니까 나오네라는 인식을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쿠팡부터 시작해서 DMZ부터 시작해 다 우리가 관세까지 지나치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런 말합니다만 너무 호구 빵 셔틀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제가 책에도 그렇게 썼는데 특히 저 DMZ 같은 경우에는요. 전 유엔사는 유령 조직입니다. 말이 저런 것이지. 물론 16개국이 우리를 돕고 나서 그 이후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유엔이 저거 우리가 예산이건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유엔사는 유엔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유엔이 결의안까지 나온 겁니다. 그런데다가 예. 1994년에는 이 아시다시피 휴전협정 저 유엔사는 정전협정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유엔사 밑에 정전위원회가 있는데 핵심 기구죠. 이 핵심 기구에 1994년에 처음에 정전협정 한 국가가 한국 그리고 한국은 빠지고요.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이었는데 예. 중국과 북한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나가버려서 유엔사 이퀄 지금 미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 브런슨은 세 개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유엔 사령관, 유엔사 사령관, 예. 한미 연합사 사령관, 사령관, 주한미군 미군 사령관. 사령관. 근데 저건 사실상 미국의 조직이고 실제로 저거는 브런슨보다는요 대령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대령에 우리 영토 주권이 지금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DMZ 법은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정동영 장관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전망 지금 현재 그냥 더 이상 앞뒤로 못 가고 꽉 잡혀 있나요? 현재 법도 못 만들고. 그래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한국을 다루기 위한 이러한 사례들이잖아요. 사례 중에 하나가 그러면 되어버렸군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네. 부분에 모든 걸 전면적으로 미국하고 한판 붙기에는 슬기롭지 않아요. 아까 말한 슬기롭지 않은데. 그래서 슬기로운. 근데 다 포기하는 것도 슬기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를 할 때도 200억 불 미국이 원하는데 가면 망하는 데를 우리가 투자할 수 없듯이 저는 DMZ 같은 것도 특히 우리가 지금 DMZ권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런 거는 우리가 세게 나갈 필요가 있다. 또는 쿠팡 같은 것은 우리의 입법 주권이고 형사 주권이 사법 주권인데 시간이 거기에 나가야 걸리더라도. 된다. 예. 저는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나 대응의 강도를 정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전면적으로 미국하고 전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예. 다 전면적으로 모든 걸 우리가 항복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답은 안 나왔는데 이게 입법 강행해야죠. 예. 근데 이렇게 나오면 저는 막 입법 강행하자 그러는데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이 안 해요. 아무래도 좀 약간 주춤하지 않겠어요? 미국이 저렇게 세게 반대하고 나서 저는 버리면. 관세 그거 저는 미국의 헌법 저거 법 잘못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몇 주 전에 있었던 대미 특별법, 투자 특별법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이 좀 겁을 먹은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이제 관세도 그랬습니다. 지금 관세가 연방 대법원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이다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25% 갖고 그것 때문에 사실 협상이 시작돼서 3,500억 투자까지 우리가 약속했는데 이거 다 무효인가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조건부 투자입니다. 투자였죠. 그렇죠. 팩트 시트의 조건부는 상호관세를 내려준다는 조건.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거니까 상호조건이 없어졌으니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럼 완전히 새롭게 다시 또 협상을 시작해야 원칙적으로 되는데. 재협상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다음 주 초에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그 법부터 붙잡아 놔야 되는데 이게 참 저희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해지는 심정인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길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이걸 헤쳐나갈 건가를 늘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좋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죠. 네. 이란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미국에서?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점술가나 역술가가 아니라 지금에 있는 조건들이나 미국의 생각들을 보면 예. 전면전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때리더라도 베네수엘라 수준 또는 작년에 이란 핵시설 파괴 예. 물론 이제 타격 지점은 다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외과 수술적 공격이라 그러죠. 예. 그 부분적으로 의미 있는 곳을 때리는 정도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이 안 날 수도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뭐 아브라함 링컨을 동원하고 막 구축함 동원하고 F-35 스텔스 폭격기 동원하고 하는 거는 좀 일종의 겁주는 것일 거다. 트럼프의 방식이 이제 충격과 공포를 예. 주고 막 해서 상대방의 해가지고. 굴복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제 미국 내부에서는 마두로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대체 세력도 없는데 마두로는 예를 들어서 로드리게스가 지금 네. 어떤 수습을 하고 있잖아요. 엔드 게임이 없는 거다. 아니 지난번처럼 또 거기 계곡에 가서 똑같은 걸 때리기도 애매하고 전면전도 못하고 그러면 하메네이는 그렇게 마두로처럼 잡을 수 있느냐 또는 죽일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원하는 게 뭐냐. 오히려 내버려뒀으면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반미로서 오히려 항전의 똘똘 결집을 하고 뭉쳤으니까.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이건 우스갯소리인데요. 지난번에 왜 그 이란 벙커버스터 때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완전 이란 핵무기 다 없애버렸다고 큰 소리 쳤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지금 있다고 완전히 없었다 그래놓고 있으니까 그게 말이 내놔라 그러면 왔다 말이 안 갔다 되는 합니까? 겁니다. 아니 그 왜 NNS에서도 보면 아주 중동 문제는 완전히 그걸로 다 끝났다라고 끝났다고 했죠. 자화자찬해 놨잖아요. 좋습니다. 다른 질문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그 지금 트럼프는 군부와 좀 다르다라고 보셨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좀 만날 것 날짜 같은데. 나왔습니다. 네. 3월 31일에서 그죠? 4월 예, 2일까지입니다. 만나는데 어떻게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관세 문제나 대만 문제 완전 뭐 그랜드 바겐으로 대타협할 거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완전 빅딜을 할 예상해 거다. 왔고요. 예. 지금은 1년 유예를 해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가 그 상호관세 불법화되고 난 다음에 대체로 이제 15%니까 다른 걸 발동해서 지금 15%를 때려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습은 해놨는데요. 지금 145%였던 중국의 관세가 45%에서 55% 사이거든요. 예. 그럼 중국은 만약에 빅딜을 하게 되면 이 15% 품목별로 몇 가지는 그렇죠. 우리처럼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이승희 철강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몇 개를 빼놓고 오히려 중국은 그 정도 수준에서 만약 대타결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유예가 아니라. 대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대만 문제는 문제도?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트럼프는 대만 문제 별 관심 없어요. 군부에 관심이군요. 그래서 저는 이란도 그렇고 쿠바도 그렇고 예. 오히려 이거는 누구의 아젠다라고 보느냐 하면 이 루비오의 아젠다라고 봅니다. 루비오가 최고로 그냥 맵하군요. 그냥. 예, 최고로 맵하고 반중 반너 반이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이게 반복까지 그렇게 보면 그런데 이 루비오가 과거에 볼턴이나 폼페오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트럼프의 심기는 안 건드립니다. 볼턴하고 다른 위에서 사부작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도 트럼프는 자꾸 트럼프를 이렇게 구슬려서 때려야 된다 마두로도 포함해가 저는 그러겠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이란 같은 경우에는 마각에서 워낙 반대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쟁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트럼프 얘기가 나온 김에 그거 한번 짚고서 좀 얘기를 마무리해 가야겠는데 트럼프의 미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래가 좀 밝은 것 같지가 않아요. 첫째는 보니까 앱스틴 파일이 공개되면서 계속 지금 보니까 이제 이 클린턴이라든지 뭐 이게 이 빌 게이츠라든지 살아있는 지금 사실은 이미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까고 있는데 트럼프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까지지는 않고 이게 사실은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네. 마가 그룹에서 트럼프가 늘 얘기하는 게 이스태블리시먼트잖아요. 그 엘리트들이 밖으로는 진보인 척하는 인간들이 하면서. 얼마나 더러운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었고 자기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이걸 다 까가지고 그냥 지금 나타난 사람들 다 그냥 날려버리겠다. 심판하겠다 예. 얘기했는데 실제로 되고 보니까 자기도 연루가 돼 있고 우리한테 괴롭혔던 러터릭도 연루가 돼 있고 이쪽 실제로 심지어 자기 와이프도 연루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근데 그 고민을 했을 거예요. 했는데 왜 그러면 이걸 이 공개를 했느냐? 물론 이제 민주당이나 의회나 이런 압박이 컸고 마가 내부에서도 하라 그렇게 했겠지만 트럼프는 이거를 또 자기의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편집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다 보려면 실제로 몇 년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검색이나 AI를 이용해도 그걸 잘 못 찾아나게 이게 지금 파일 자체가
이렇게 쌓아놓으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 정도의 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군요. 트럼프라는 검색어를 집어넣으니까 4,500개가 나왔어요. 트럼프라는 이름이 4,500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예. 트럼프의 범법 사실을 연결시킬 수는 없고 네. 오히려 클린턴이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진보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 나가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러터닉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본인이 보호해버리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트럼프의 놀랄만한 정치 그러니까 기술입니다. 촘스키 이름 나오는 거 보고 나 촘스키 나오는 거 보고 저도 전부 너무 다 충격받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제가 커가지고 엄청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분입니다. 뭐 미국이란 나라 자체에 대한 진짜 혐오가 커져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트럼프의 미래가 지금 이 미네소타주에서 미국 시민을 총으로 쏴 죽이면서 벌어지는 시위와 또 이제 연말에 다가오고 있는 그 중간 선거와 이런 걸 다 놓고 볼 때 참 밝지 못하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스스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자기가 탄핵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는지 자꾸 네, 말하고 일단 있습니다. 탄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트럼프의 미래? 지금 정치적으로 그대로 보면 이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법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불법이 맞다처럼 정상적이면 트럼프는 중간선거에 대패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텃밭이었던 텍사스 보궐선거에서 뒤집어졌죠. 더불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하원이 4석밖에 차이 안 납니다. 와. 그리고 미국에서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이긴 적은 5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집중하면 대패를 할 건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의 방식으로 또 뭘 하냐. 예를 들어서 가장 극단적으로 중간선거를 안 치른다.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 투표장에 해버린다. 못 나가게 만든다. 계엄을 때려야겠다. 계엄을 때린다. 혼란을 부추긴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정말 아까부터 윤석열 너무 닮았다 생각하게 됩니다. 하긴 그 방법밖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간선거를 안 하는 방법. 그리고 적어도 아마 제가 보기엔 이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제가 좀 찝찝한데 우편 투표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편 투표는 절대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전 선거를 우리 못하게, 윤석열도 네. 난리를 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도 딱 사전 선거 얘기예요. 너무 닮았어요. 이제 평행 이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길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쭉 트럼프의 미래까지 다 봤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재명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김 의원님 유엔 연설 하셨죠? 네. 네, 거기서 보니까 그 트럼프가 어떻게 이렇게 오늘 80년 동안 공들여 놨던 국제 질서의 토대를 허물어뜨렸다라고 하는 그 뉴욕 타임즈의 그 데이비드 싱어의 글을 인용하면서 사실 이 트럼프는 진짜 쓰나미 같은 존재다라는 뜻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현재의 우리 정부가 가야 되는 길에 있어서 이런 그 트럼프 시대, 이재명 시대와 트럼프 시대가 좀 맞물려 버렸는데 이것에 대한 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좀 함께 좀 풀어주십시오. 예, 거기 보면 참 신기한 사례입니다. 뉴욕 미국의 심장부인데 거기에 유엔이 있는데 트럼프는 유엔을 쓰잘데기 없고 필요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예산으로 지금 장난을 쳐서 거기에 가장 그 회의자에 갔을 때 많이 얘기되는 게 뭐냐면 이제 7월이 되면 이대로 가면 부도가 난다. 뭐 유엔이 문을 닫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주목했던 게 그게 뉴욕인데 각 전 세계 대표가 나왔는데 미국 대표단이 안 왔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다원주의를 얘기하면서도 이 다원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눈치를 보는 거죠. 지금 세계 축소판 같은 겁니다. 그렇네. 진짜. 미국에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마크 카니가 중견국들의 연합을 얘기했잖아요. 예. 거기서 했던 말이 재밌었어요.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주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테이블 위에 갈 거다. 메뉴가 메뉴가 될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 얘기가 마크 카니에 담겨 있고요. 저도 책에서 그런 것과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갈 길은 그 마크 카니가 그 캐나다 총리인데 그 정말 정말 캐나다 하면 친미의 가장 그 1번이고 네? 또 미국과 75%를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인데 그리고 미국만 믿고 제대로 디펜스 그러니까 그 방어능력을 거의 갖지 않은. 그래서 사람들 진짜 온순하거든요. 캐나다 사람들 제가 경험해 보면.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완전히 미국하고 엇서서 이
근데 또 나라도 콕콕 찍었어요 보니까 호주, 일본, 뭐 대한민국, 뭐 유럽 국가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같이 이런 미들 파워 연대를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함께가 있지 않습니까? 어. 느리게 함께 당당하게 하는데 그 함께가 바로 연대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려움을 해서 트럼프 하도 몰아치니 근데 트럼프가 몰아칠수록 지금 이후의 상황에서 더 몰아치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라도 연대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그렇지.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렇지. 부분인데 저는 이 대통령이 너무 잘하시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 어려움을 돌파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더라도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를 당당하게 사용하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마지막에 그 이재명 대통령, 근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말씀 좀 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외교를 참 잘한다라는 평이죠. 다 잘하세요. 정말 네. 정말 잘하세요. 근데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 좋은 지도자라는 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데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 이걸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많은 힘을 좀 잘 모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대한 성처럼 견고해 보이던 미국은 이제 황혼으로 접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강력한 패권이 무너지고 세계사적 질서가 변동을 일으키는 시기에 반드시 전쟁이 뒤따랐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가 개척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입지가 넓어지고 좁아지고는 미국이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정치 역량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재명 정부의 슬기롭고 당당한 외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김정은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파 증권봉파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